국가 간 소득 격차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은 두 국가는 US와 차이나고요.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비교하고 싶은 연도는 이제 2017년입니다. 2017년 US의 GDP와 1인당 GDP와 2017년 차이나의 1인당 GDP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앞서 살펴봤던 간단한 생산함수로부터 과연 이러한 실제로 관찰되는 차이가 얼마만큼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생산 모형,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죠. y는 a의 k의 알파, L의 1-알파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함수로부터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변을 L로 나눠서요. 그래서 L로 나누면 small y는 A의 K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비율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y1 over y2로 한번 표현해 보고요. a1, k1의 알파, a2, k2의 알파. 그러니까 A 대신에 A1을 쓰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A2를 썼다는 얘기는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K1, Country 1의 1인당 자본 스탁은 K1으로 표현을 하고 Country 2의 1인당 자본 스탁은 K2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연히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1인당 GDP의 비율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생산성 차이, 편의상 이 부분을 그냥 생산성 차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인데 보통 3분의 1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 사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로그의 K1 over K2인데 3분의 1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본 쓸 때는 자본 스톡이라고 쓰고 말할 때는 자본 스탁이라고 하냐면요. 뭐 입에 붙어서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스탁, 캐피털 스탁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스탁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스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국가를 비교해 볼 텐데 2017년에 US 1인당 자본 스탁은 17만 3천 달러쯤 되고요. 차이나는 6만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이 K1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이나의 1인당 자본 스탁이 K2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K1 over K2는 2.57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차이나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대략 2.6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2.573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바로 0.945입니다. 여러분 전자계산기나 이런 걸로 계산해 보시면 2.573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0.9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의 비율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의 비율 US의 1인당 GDP는 54,600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의 1인당 GDP는 13,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4.054가 되고요. 당연히 US의 1인당 GDP가 더 크기 때문에 대략 4배 정도 US의 1인당 GDP가 4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54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값이 뭐냐면
3분의 1을 하지 않은 로그의 K1 over K2가 바로 0.945고요. 3분의 1을 하지 않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의 비율을 계산했어요. 그게 4.054.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1.4가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들입니다.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 펜 월드 테이블을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제가 사용했던 자료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1.4고요. 로그의 1인당 GDP의 차이 1.4. 그 다음에 뭐 이건 첫 번째 텀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의 차이가 로그 값으로 0.945인데 여기에 3분의 1을 한 것이니까요. 3분의 1을 하게 되면 0.315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그의 A1 나누기 A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0.315를 빼면 대략 이 값은 1.085가 돼요. 그래서 1.085만큼은 생산성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0.315만큼은 1인당 자본수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자본수탁의 차이에는 이제 우리가 3분의 1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1인당 자본수탁의 차이는 로그 값으로 1.4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3분의 1을 곱해서 편의상 1인당 자본수탁의 차이가 0.315다라고 말하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체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같이 적용을 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생산성 차이가 1.085,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의 차이가 0.315.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이제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사실 두 값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큰가요? 이 그 비중이 웨이트가 뭐가 더 크냐면 생산성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1인당 GDP의 차이가 1.4만큼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에 1.085만큼 거의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3분의 2가 넘는 수치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US와 차이나의 차이는 1인당 GDP의 차이가 1.4였습니다. 이걸 이제 100%라고 두는 거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가 3분의 1을 적용을 해서 0.315만큼인데 이것은 전체 1.4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 4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7.5%는 바로 생산성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 US와 차이나의 1인당 GDP를 비교하고 있는데 US의 1인당 GDP가 더 높습니다. 로그 값으로 1.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그림을 한번 봤는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차이나가 있고요. 여기 US가 있는데 이 차이를 설명하는 대부분은 70% 이상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이 생산함수의 차이,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속해서 늘려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생산성은 변하지 않아요. 차이나의 생산성은 0.47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속 늘려가면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차이나는 이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1인당 GDP가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US와 1인당 자본 스탁이 같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격차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 뭐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1인당 자본 스탁을 늘려서 US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차이나가 생산성을 그냥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은 변하지 않았는데 1인당 자본 스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성만 US 수준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US와 차이나 사이에 1인당 GDP의 차이가 어떠냐면 뭐 여전히 1인당 GDP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우리가 파란색 선과 비교해 봤을 때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가 US 수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졌을 때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붉은색은 차이나가 US와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다면 그때 1인당 GDP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차이나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을 US 수준으로 확보하거나 두 번째 초이스는 차이나가 생산성을 US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차이나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생산성을 US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을 늘려가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대부분은 사실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5개 국가 편의상 제가 빈곤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혹은 뭐 가난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또 빈곤한, 가난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 이 두 개의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가 했던 US, 차이나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볼 텐데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어디에서 제가 뽑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펜월드 테이블에서 제가 1인당 GDP를 쭉 비교해 봤던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5개 국가가 카타르, 노르웨이, UAE, 아일랜드, 브루나이 이렇게 5개 국가였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카타르라든가 UAE는 산유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랑 굉장히 가까운 국가인데 이 국가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산유국이거든요. 브루나이도 산유국입니다. 카타르, UAE 다 비행기 멋진 그 항공사가 있는 카타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뭐 이런 항공사가 있는 국가들이죠. 자국의 이름으로. 우리도 사실 코리안 에어라인도 국가 이름이 들어가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산유국 중에 노르웨이와 아일랜드가 2017년에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5개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소득 순서대로 제가 솔팅을 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바럼 5 국가는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뭐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번역하는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그다음에 부룬디 앞서 여러분 봤던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R 콩고. 그러니까 콩고는 두 개의 국가, 콩고라는 이름의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콩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DR 콩고가 있습니다. DR 콩고가 리퍼블릭 오브 콩고보다 소득 수준이 더 낮고요. 그래서 5개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그다음에 니제르 이런 5개 아프리카 다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고요. 5개 국가와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비교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차이의 로그 값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에 한번 로그 값을 계산해서
과연 소득 수준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고 얼마만큼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뭐 비롯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 소득 기준, 그 다음에 자본 스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5개 국가의 평균 값을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31만 5천 달러고요. 달러 기준은 2010년 US 달러 가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2.9,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0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산 활동에 생산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의 양이 혹은 자본의 가치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은 105.34고요. 자,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4.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바로 로그의 K1 over K2고요. 그래서 이제 K1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고 K2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 5개 국가의 평균 값들이에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88,800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는 10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807달러, 연간 기준으로 807달러니까요.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10, 그래서 그 비율이 자본 스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은 105배 차이가 나는데 1인당 GDP는 1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110.07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4.7 정도 되고요. 뭐 자연로그를 취하면 큰 차이는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인당 GDP의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4.7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4.66이 됐는데 이제 생산함수에 있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을 결정하는 바로 그 값이 3분의 1이잖아요. 그 3분의 1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1.55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냥 나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생산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차감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1인당 GDP의 차이가 4.7이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다가 3분의 1을 우리가 곱해주면 1.55가 돼요. 그래서 4.7에서 1.55를 빼서 얻은 값이 바로 3.15입니다. 3.15라는 값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소득 격차 4.7에서 자본 스탁의 격차인 1.55를 빼준 거예요. 그게 바로 3.1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 소득 격차 4.7 가운데 1.5 다시 말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33%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차이 3.15인데 이건 전체 1인당 GDP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국가들과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소득 격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3분의 2 가까이는 뭐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냐면 사실상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US, 차이나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것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70% 이상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이제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느 한 국가가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 스탁을 열심히 축적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본 스탁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하고 늘려가는 것이 좋은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보다는 무엇이 선행될 필요가 있냐면 생산성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상을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왜 높은가?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본 스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생산성은 무엇인지, 그 생산성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두 국가의 생산성의 차이인 A1 나누기 A2의 로그 값은 실제로 관찰된 1인당 GDP의 차이에서 뭘 빼서 얻었냐면요. 3분의 1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우리가 차감을 해서 사실 두 국가의 생산성의 차이를 계산을 한 건데,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물론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다른 과목, 뭐 제가 강의하는 신흥국 경제론이라든가 다른 뭐 경제 성장과 관련된 그 과목에서 생산성의 차이를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테크놀로지와 이피션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의 차이는 더 높은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고요.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fficiency입니다.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efficiency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efficiency에는 사실 더 포괄적인 의미, efficiency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곳에 자본이 투입되고 노동이 투입돼야 되는 곳에 노동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상태를 비교적 효율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뭐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든가 혹은 어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떤 국가는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이피션시가 완전히 뭐 이피션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시스템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이피션시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생산성이에요. 이피션시를 그냥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생산성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 테크놀로지의 측면과 이피션시의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피션시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흘러가면 당연히 제도가 엉망인 국가,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럼 당연히 1인당 GDP가 떨어지겠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뭐 1인당 자본 스탁을 늘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 보셨지만 US, 차이나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엄청난 비율의 엄청난 소득 격차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1인당 자본 스탁을 아무리 열심히 축적을 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되지 않는다면 소득 격차가 축소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산성 차이는 그럼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여기에서는 이런 좀 그 깊은 얘기들보다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미스 얼로케이션.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제가 제도, 뭐 시스템,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 이런 어떤 아이디올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스티튜션이라든가 미스 얼로케이션이 바로 이피션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휴먼 캐피탈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 두 가지만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을 우리가 흔히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K라고 썼는데 이 K는 우리가 다른 말로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피지컬 캐피탈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축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체화되는 그런 임베디드 되는 그런 캐피탈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축적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캐피탈을 우리가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고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베딩 되는 형태의 캐피탈을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휴먼 캐피탈 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가 교육이고요. 스쿨링 혹은 뭐 에듀케이션 교육이고 이제 또 하나가 기술이겠죠. 기술. 이 밑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니고요. 이 기술은 스킬이에요. 스킬. 예.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I나 빅데이터를 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기술들을 우리가 스킬이라고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숙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기술이고요.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휴먼 캐피탈과 피지컬 캐피탈에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되느냐, 인베디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는 피지컬 캐피탈은 제가 피지컬 캐피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컴퓨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면 그 피지컬 캐피탈은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는 일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경제학 지식이라든가 혹은 뭐 제가 뭐 하는 뭐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쓰지 않으면,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고, 피지컬 캐피탈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휴먼 캐피탈과 피지컬 캐피탈의 차이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생산성의 차이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을 생산성의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생산 활동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투입이 돼서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어떤 전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사람들의 시간으로만 카운트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그 L은 그냥 뭐 사람 숫자 혹은 총 투입 시간, 뭐 노동 시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인적 자본의 차이를 사실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학에서 그렇죠. 우리 뭐 서울여대에서 한 학기에 매우 많은 이제 강의들이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근데 교수들의 차이도 다 있겠죠. 강사들, 교수들, 교강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얼마만큼 강의를 했는가를 단순히 강의 시간으로만 카운트를 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퀄러티의 차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퀀터티에는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있겠지만 퀄러티의 차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끔 뭐 여러분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면 한국에서 논문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과학 기술 분야 논문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막 예를 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전 뉴스도 잘 안 봐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 보면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말해보죠. 한국의 논문 숫자가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뭐 5배 차이가 난다. 근데 사실 그 수치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퀀터티의 차이잖아요. 이제 퀄러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단 한 편을 써도 어느 한 국가에서 논문이 단 한 편 나왔다. 1년에. 그런데 그 논문이 무슨 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다라고 하면 그 한 편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만 편을 써든 뭐 10만 편을 써도 뭐 아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있겠죠. 모든 연구는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산함수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의 노동을 다 이 L에다가 때려박아 놓으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이제 L의 차이를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킬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노동 시간으로만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 사람 숫자로만 카운트를 한다고 한다면 인적 자본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이 생산 활동을 할때 사람들의 상당한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시간 혹은 사람의 숫자로만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연히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휴먼 캐피탈이 없을 때보다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L은 사실 변한 게 아니잖아요. L은 사람 숫자 혹은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면 L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투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마치 A가 늘어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휴먼 캐피탈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A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은 사실상 생산성의 차이라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 뭐랄까요? 적절히 take into account 하지 못했을 때, 고려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생산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미스매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스매저먼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오류, 측정에서 잘못 측정하는 것이죠. 측정의 오차, 미스매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미스매저먼트예요.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캐피탈에 대응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교육 혹은 경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본을 이야기를 할 때 기술이라든가 경험은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의 인적 자본을 비교하고 싶다면 A라고 하는 국가의 평균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B라고 하는 국가에서 평균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태스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비교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표를 만들었냐면 교육 연수라고 하는 이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은 물론 이제 A라고 하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퀄러티가 B라고 하는 국가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죠. 측정할 수 있고 1년 교육을 받았느냐, 2년 교육을 받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 대략 몇 년 정도의 교육을 받는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B라고 하는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은 몇 년 교육을 받는가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이제 average years of schoo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적 자본의 규모를 측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런 방법은 꽤 오래됐어요.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렇게 국가별로 평균 교육 연수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연수와 1인당 GDP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교육 1년 더 받으면 1인당 GDP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제 이런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제 또 다른 데이터예요. 교육 연수와 조금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대학 교육을 1년 더 받는 경우에
라이프 타임으로 봤을 때 평생 소득이 대략 7%나 상승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국가마다 또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이제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평생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교육 더 받을 때 대학 교육 기준으로 1년 더 받을 때 라이프타임 인컴이 7% 상승하니까 대학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면 4년 교육이잖아요. 4년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면 대략 47에 28, 28% 정도 28% 정도 라이프타임 인컴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 교육 4년은 소득을 28% 높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거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4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가 한 28%까지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소득 격차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남한 북한 이제 통일과 관련된 그런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소득과 이제 1인당 GDP가 비례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두 국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비교하고 싶은 국가를 이제 국가 A라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교육 연수가 한국 같은 경우에 한 14년쯤 돼요. 14년 조금 높아요. 14점 몇 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14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 A는 1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교육 연수가 14년 정도 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한국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대체로 한 12년 그 정도가 대체적으로 한 12년 정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2년에서 한 13년 정도만 돼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정도 된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 데이터를 보면. 국가 A는 이제 비교적 교육 연수가 좀 낮은 10년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국가 A가 10년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라이프타임 인컴을 1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이거 그냥 기준으로 제가 설정한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불편하면 3만 달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2천만 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값이나 기준이에요. 이건 1달러는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1년 대학 교육을 더 받게 되면 라이프타임 인컴이 7% 높아지고 대학 교육 4년이면 그냥 대충 28%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4를 해서 교육 수준이 10년인 국가에서 라이프타임 인컴이 1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교육 연수가 평균적인 국민의 경우입니다. 마치 꼭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14년 받는다라고 가정해도 괜찮아요. 평균적인 국민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균적인 국민은 라이프타임 인컴이 얼마가 되냐면 28% 높을 테니까요. 1.28달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냥 편의상 1인당 GDP가 한국은 20이고요. 이거 그냥 가정한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국가 A의 1인당 GDP는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 한국 1000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A의 1인당 자본 스탁 이것도 가정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은 14년, 10년, 그 다음에 1인당 GDP, 1인당 자본 스탁 여기까지는 다 가정한 거예요. 이제 제가 계산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건 바로
이거예요. 1달러 28센트. 왜냐하면 교육 1년 더 받으면 7% 소득이 높아지니까 4년 더 받아서 28% 높아진다. 그래서 28센트를 더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준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나머지 숫자들은 14년, 10년, 20, 10, 1인당 자본 스탁 다 제가 가정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값을 설정을 한 거냐면 한국의 1인당 GDP는 국가 A의 1인당 GDP의 이제 2배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다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러한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보죠. 생산성 A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산성 A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1인당 GDP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은 1000의 3분의 1승이니까 1000의 3분의 1승은 10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니까요. 그래서 20은 1인당 GDP 20은 A 곱하기 10과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생산성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국가 A의 생산성은 얼마가 될 것인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A의 K의 3분의 1승이고, 자, Y는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했고,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과 똑같은 수준 10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의 3분의 1승은 10이니까 이 전체 값은 10이 되겠죠. 따라서 국가 A의 생산성은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보시죠. 교육 연수는 몇 배가 차이가 나냐면 한국이 컨트리 A보다 교육 연수가 1.28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1.4배죠. 네, 잘못 표현했습니다. 1.4배. 교육 연수는 1.4배 차이가 나고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1.28배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A에서는 평균적인 국민이 1달러를 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평균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1.28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1.28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입니다. 1.28. 자, 그런데 실제로 1인당 GDP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2배고요.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가 2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국가 A의 1인당 GDP의 차이가 이만큼 혹은 로그의 이만큼 발생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지금 우리 계산에 따르면 TFP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윗부분은 잠깐 보지 마시죠. 예를 들어서 이 아래만 한번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손으로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되죠? 이렇게 가려야 되나요? 자, 여기만 한번 보시죠. 네,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휴먼 캐피탈, 그러니까 교육 연수를 생각하지 않고 앞서서 US, China, 그 다음에 richest 5 country, poorest 5 country를 비교했던 것처럼 지금 그냥 대한민국과 국가 A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마치 꼭 TFP가 2배,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2배 이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1인당 GDP가 2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TFP가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떠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냐면 두 국가의 교육 수준의 차이를 사실상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TFP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다면 그렇다면 TFP가 2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겠죠. 그 중에 일부는 사실상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교육 수준의 차이가 다 TFP의 차이로 예, 표현됐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했었더라면, 예, 그랬다면 TFP의 차이는 2배까지 나타나지 않고 2배보다 예, 그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한국이 높은 이유는 좀 2배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은 20, 국가 A는 10이에요. 1인당 GDP가 한국이 2배 높습니다. 그런데 그 2배가 높은 이유 중에 일부는 TFP겠지만 또 일부는 뭐라는 거예요? 예, 교육 연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마치 꼭 교육 연수의 차이가 TFP의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는 않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이나 경제 성장에서는 TFP와 교육을 분리해냅니다. 원래 이제 분리하는 게 일반적인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연수가 높아서 TFP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 연수를 우리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면 교육 수준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면 예,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TFP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실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TFP의 차이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 저희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기술의 차이인데요. 생산성 차이는 이제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는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도 비롯되고요. 예,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기술들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여행을 가신다든가 다른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물론 여행을 갔으니까 여행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만 뭐 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심코 무슨 커피숍을 들어간다든가 혹은 빵집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가 혹은 지나가면서 뭐 조그마한 샵 이런 걸 한번 본다든가 그러면 생산하는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제 보다 이제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기술 발전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잡한 생산 활동에 적합한 고성능 컴퓨터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끔 이제 뭐 네, 생각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오죠. 그 일기예보, 기상예보 잘 안 맞을 때 뭐 슈퍼컴퓨터 도입했는데 왜 그 기상 예보가 잘 안 맞느냐. 근데 여러분 그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는 해주지. 그게 그 여러분 더 좋은 컴퓨터 산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뭐 요즘 또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짜서 포트라인이나 C++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논문을 많이 쓰는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컴퓨터의 속도이기도 하지만 모두 중요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제대로 된 코드를 만드느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기상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 컴퓨터가 있으면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전에는 뭐 3시간 걸렸는데 슈퍼컴퓨터 도입하면 뭐 예를 들면 1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수치 분석, numerical analysis 이런 거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막 해서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더 좋은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상 변화를 다 이제 수치 모형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도 필요한 거죠. 네, 소프트웨어도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더 좋은 기능과 더 유저 프렌들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상 예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티튜션과 관련된 건데요. 인스티튜션도 여러분 그 신흥국 경제론 이런 거 들으시면 제가 한 챕터 정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 챕터 설명을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신흥국 경제론 하자. 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론 들으시면 되고요. 자본 우리가 피지컬 캐피탈과 휴먼 캐피탈을 봤었는데요. 이러한 자본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K를 늘리고 A도 높이면 당연히 Y가 커지겠죠. Y는 A의 K의 알파승인데 이게 A 높이고 K 높이면 당연히 Y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이라든가 부룬디 그다음에 DR 콩고 니제르 왜 라이베리아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은 이제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도 한국 뉴스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뭐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외국의 언론들을 접하게 되면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사실 그 이제 여러 가지 걱정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는 뭐 책임감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유럽 열강들이 당시에 이제 다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책임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과거 수탈과 착취의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은 저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비슷한 시기잖아요.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심을 다 같이 좀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러면 언론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가 A도 높이고 K도 높이면 당연히 Y가 높아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상당수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왜 발전이 나타나지 않는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뭐 신흥 국가라든가 혹은 뭐 개발도상 국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less developed country라든가 정말 그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이 어떤 그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poverty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development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개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태로 이행해 가는 것을 디벨롭먼트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로스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디벨로핑 컨트리라든가 이제 어드밴스드 컨트리에서 나타나는 경제 성장,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여하튼 왜 이러한 디벨롭먼트나 그로스가 관찰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인스티튜션인데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 홍콩과 중국,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 또 막 올라오는데요. 며칠 전에 또 우리 큰 사건이 있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서독과 동독,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독일은 사실 서독과 동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처럼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공통점이 되게 많죠. 뭐 기본적으로 언어 똑같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똑같죠. 물론 이제 뭐 서독의 맨 서쪽 끝하고 동독의 맨 동쪽 끝하고는 사실 기후적인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독일이 또 작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면적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하고 저 뭐 한라산과
저 백두산의 기후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인,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같죠. 과거 수백 년 동안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었을 것이고요. 인구 구성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서독과 동독, 홍콩과 차이나,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부의 형태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채택했는지,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했는지, 아니면 소셜리즘을 채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물론 달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지배, rule of law, rule by law하고 rule of law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치와 법의 지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법치인데 법이 개판이면 죄송합니다. 법이 엉망이면 법이 엉망인데 그 엉망인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해요. 그래도 법치예요. 그러니까 법이 정말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법치이기 때문에 법치는 우리가 그 어떤 정치인들이 법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의 말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말대로 통치하는 것이 과연 법치냐? 법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국가는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룰 오브 로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제도와 경제 성장 관련해서 좋은 제도를 확립한 국가들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유인이 형성이 되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라든가 자본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패라든가 배임, 횡령, 착취, 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좋은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자본 축적도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생기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잘 보지는 않는 그 내용들인데 내전과 같은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전의 문제도 제도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원 배분의 이제 비효율성이 마지막 생산 모형 마지막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미스 얼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로케이션이 자원 배분이라는 뜻입니다. 미스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스 얼로케이션 뭐 혹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그냥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고 싶냐면 어떤 국가 A에 두 개의 IT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 1은 벤처 기업이에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벤처 기업이고 기업 2는 생긴 지 꽤 된 역사가 있는 대규모 기업, 대기업입니다. 둘 다 IT 기업인데 기업 2는 이제 공공부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작용을 하는 그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뭐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기업하고 비슷하다라고 또 예를 들기는 좀 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 1은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겼고 전도 유망하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벤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정치와 경제가 같이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정치인들 혹은 정치적 영향력이 기업이라든가 경제 분야에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 1은 벤처 기업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경유착 이런 게 없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 2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역사도 있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정치인들과 매우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의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다든가, 혹은 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그뭐 청탁을 들어준다든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매우 이제 끈끈한 그런 기업 2라고 한번 불러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파이낸싱이 자본 조달이 과연 어떨까? 기업 1은 자본 조달이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지만 이러한 기술력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 1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혹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기업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경유착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고, 과거에는 그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책은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책은행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하고 일관성 있게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2는 뭐 그런 기업 정책에 뭐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경유착 기업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전화하면 전화 받고 이제 돈 빌려주는 거죠, 기업 2한테. 그래서 매우 쉽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제가 한번 밑바탕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기업 1은 당연히 필요한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데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보다 굉장히 적은 수준의 자본을 투입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단정하진 말고요. 반드시 그렇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업 2는 당연히 필요한 수준보다 많은 자본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의 과잉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경우랑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경우랑 자본의 한계 생산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지금 기업 1은 자본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보다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MPK1이 MPK2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자본을 굉장히 과잉 투자, 어떤 과잉 설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우 많은 사람들을 편법이든 뭐 불법이, 뭐 불법은 뭐 아니라고 한번 해보죠. 편법이든 혹은 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굉장히 자본 설비를 크게 확충했을 수 있어요. 불필요하게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불필요하게 무슨 해외에 무슨 뭐를 그 어떤 시설을 매입했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을 굉장히 과도하게 축적했기 때문에 기업 2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기업 1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MPK1이 MPK2보다 크다는 건 뭘 뜻하냐면 기업 2에, 그러니까 정경유착 기업에 투입된 자본을 한 단위 빼서, 예를 들면 1조 원 너무 큰가요? 100억?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기업 2에 투입된 100억 원을 빼서 기업 1에게 투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PK1이 MPK2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 2에서 100억 원을 빼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생산량이 바로 MPK2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경유착 기업에서
100억 원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 생산 개념이니까 그냥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업 정경유착 기업에서 1억 원을 그 지원했던 금액을 이제 회수를 합니다.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이죠. 1억 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 2에서 정경유착 기업에서는 예,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바로 MPK2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억 원을 이제 기업 1,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1억 원이 벤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로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 늘어난 생산량이 바로 MPK1이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정경유착 기업에서는 이만큼의 로스가 발생을 하지만 예, 벤처 기업에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만큼 생산량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과잉 설비, 과잉 투자 때문에 정경유착 기업의 MPK2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추가로 얻는 게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 한 단위를 정경유착 기업으로부터 회수를 해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기업 1, 기업 2와 같이 두 기업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다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아니에요.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등장하는데 일반 균형 분석에서요.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좋게 만들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파레토 옵티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하나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기업 2에서 1억 원을 회수한 다음에 기업 1에 줘요.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 기업의 누군가가 손실을 받겠지만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해 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정경유착 기업의 손실을 본 누군가에게 보전을 해주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헛하지 않고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PK1과 MPK2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적절한 자본의 배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지금 현재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고 파레토 옵티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 수준으로 도달을 했을 때의 어떤 생산성 수준과 지금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 아니니까요. 이건 파레토 최적에서 생산성 수준과 지금 현재 상태 파레토 최적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산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 A와 국가 B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자, 이제 국가 A 비효율적인 국가, 그다음에 국가 B가 효율적인 국가입니다. 국가 A 1인당 자본 스탁이 1000이고요. 국가 B의 1인당 자본 스탁 1000 똑같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국가 A에서 8이고요. 국가 B에서는 10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TFP를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 대한민국과 국가 A를 비교할 때 계산했던 방식과 똑같이 총 요소 생산성 A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A는 0.8이고 국가 B는 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은 1000 두 개가 똑같아요. 둘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국가 A에서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경유착 기업이 존재해서 이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 상태가 아니고 생산량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B가 파레토 최적인 상태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가 A에서 국가 B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정경유착 기업에서 자본을 한 단위 회수해서 그것을 벤처 기업에게 주게 되면 경제 전체의 산출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0.8에서 1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1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경유착 기업에서 누군가 손해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본을 한 단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본 만큼 우리가 생산량을 늘렸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 사람에게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 A에서 국가 B로 간다면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본을 재배분한 거예요. 얼로케이션을 조금 다르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생산성이 높아진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산출량이 8에서 1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 재배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산출량을 우리가 늘릴 수 있고 파레토 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꼭 자본 스탁의 총량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자본 스탁이 1000으로 똑같이 있는데 두 기업 사이에서 얼로케이션을 좀 다르게 해준 거예요. 한쪽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쏠려 있었던 자본을 뽑아서 벤처 기업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리얼로케이션을 해주면 자본 스탁의 총량이 1000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총 산출량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한 잡은 그냥 리얼로케이션을 했을 뿐인데 마치 꼭 TFP가 높아진 것처럼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에서 not optimal인 상태에서 이제 최적으로 가게 되면 마치 꼭 TFP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TFP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TFP를 우리가 매우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사실상 TFP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자원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량을 늘릴 수 있고 이것이 꼭 TFP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묘한 그, 아, 과연 이제 미스올로케이션 자체가 TFP를 낮추는 것이냐 아니면 어, 그러니까 미스올로케이션과 TFP를 다르게 볼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서 그 휴먼 캐피탈에서 봤던 것은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을 제대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면 마치 꼭 TFP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미스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아직은 좀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스올로케이션 이슈가 거시경제학에 막 이렇게 이슈가 된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그 리서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조금 더 리서치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미스올로케이션은 TFP가 아니다. 아니면 미스올로케이션이 TFP다. 이런 이제 뭐 좀 더 명확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스토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올로케이션 때문에 TFP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FP가 더 낮잖아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국가, 그러니까 정경유착 기업이 자본을 흡수하고 있는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국가에서 TFP가 낮은 이유가 뭐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스 얼로케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FP 차이는 아니지만 미스 얼로케이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TFP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스 얼로케이션 이 TFP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
미스 얼로케이션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TFP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정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제 생각에 생각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5장, 6장까지 중간 시험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 다음 한 주에 5장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 한 주에 6장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중간 시험 때 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